안녕하십니까. 영화호도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벌써 1년이 넘는 또 계속되는 코로나 시기에 매일매일 그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매일 감염의 두려움과 생계의 위협, 자가격리 스트레스 속에서 거의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래서 제일 각광받고 있는 분 한번 다시 모셨는데 예전에 일전에 와서 청취자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혹시 영화 도덕의 품격이 높아졌다. 품격이 얘네 쪼다들인 줄 알았더니 좀 배운 사람들이 아는구나. 그래서 저번에 나오셨던 잔학스님이 오늘 우연찮게 지나가다 들려주셔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잔학스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저는 뭐 항상 비슷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루틴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요즘 같은 이 격동의 시기에. 네, 생각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생각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뭐 뇌엽 절제술 뇌량을 끊어가지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그 잔학스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줄 모르고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하나 우리가 보고 와서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우연찮게 이런 우연이 그래서 사실은 미쳐버릴 뻔했어요. 이거 약쟁이가 이 셔터 아일랜드 하자고 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놈들이 이제 미치겠다. 이거 왜 이거 나 할 얘기도 없는데 이거를 했을까. 영화도 그렇게 길어. 2시간도 넘어. 그런데 역시 사람 죽으란 법은 없어. 잔학스님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셔터 아일랜드 언제적 영화입니까? 이게 2010년 개봉작이고요. 마틴 스콜세지, 마틴 스콜세지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크 러팔로 주연이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 벤 킹슬리라는 배우, 영국 배우가 이제 주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배우로는 뭐 미셸 윌리엄스나 에밀리 모티머 같은 정도 있겠죠. 이 벤 킹슬리 이 배우가 제규어 광고를 예전에 한때 찍은 게 있어요. 영국 출신의 악역을 맡는 배우들이 이렇게 캐스팅돼서 품격 있는 악당의 차 하면서 제규어를 광고한 게 있었는데 엄청 멋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나이 먹고 나서 더 멋있는 것 같아.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이거 언제 봤어요? 저는 이번에 봤어요. 진짜요? 저도요. 네, 그랬어요. 많은 분이 보셨을 테니까 보셨을 것으로 믿고 줄거리는 뭐 크게 언급하지 않고요. 나오는 캐릭터 몇 명만 설명을 드리고 바로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갑자기 이거 할 말 하나도 없었는데 잔학스님 오시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궁금한 것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테디 다니엘스 역할을 하죠. 테디 다니엘스 전직 경찰입니다. 그리고 전직 참전 군인이었고 현직 경찰. 셔터 아일랜드 섬 이름이 셔터 아일랜드는 아닌데 무슨 섬이죠? 셔터 아일랜드를 하겠습니다. 이 셔터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중범죄자인데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수감치료 감호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더 록에서 나왔던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전설의 감옥 같이 거친 바다의 한가운데 섬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건설된 시설입니다. 이 안에서 자식 셋을 죽인 여성이 아주 중범죄자죠. 이 시설에서 탈출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이 섬으로 가서 수사를 하게 되죠. 이 수감자가 탈출한 흔적은 없는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수감자의 탈출 사건을 수사하던 테디가 이 시설의 비밀스러운 음모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 러팔로 척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테디의 동료 형사예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시애틀로부터 파견돼서 이 테디의 동료로 이 사건에 투입되게 되죠. 서로는 초면이지만 이 척은
이 테디의 명성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테디를 도와서 이 시설의 비밀에 대해서 파헤치는 동료 형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 킹슬리 배우가 맡고 있는 존 코리 박사, 이 시설의 최고 책임자 정도 되는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때만 해도 제가 잘 모르지만 원래는 이 전문가가 없으면 아는 척 하는데 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잘 모르지만 이때만 해도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거를 외과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추세가.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언제죠? 54년. 네. 예. 정신과의 약물 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아마 60년대 정도라고 맞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울증이나 조현병도 약으로 치료하려고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그때는 당연히 그런 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알려졌던 게 이제 몽둥이. 아니요, 그건 몽둥이 찜질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담 치료 같은 정신 분석 치료 같은 건데요. 당연히 그 증상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말씀하신 뇌절제술이나 이런 것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뇌절제술이 주된 치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뇌절제술 정도를 하는 그렇죠. 그런 시기에서 네. 새롭게 좀 진보적인 방법론을 따르는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그런 박사 책임자인 것으로 나오는 거지, 존 코리 박사가.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환자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를 보호하는 방식의 치료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근데 이 시설이 이상해. 뭔가 이상한 실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와 어떤 비밀스러운 결탁이 또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줄거리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 영화의 재미를 다 깨게 되니까 줄거리를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근데 우리 그동안 계속 재미를 깨면서 얘기해요. 끝까지 다 얘기했잖아. 스포도 다 얘기하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왜 갑자기 조심스러우신 거죠? 오늘 저 배우신 분 오셨잖아. 아. 배우신 분 오셨잖아. 조심해야지. 조심해서 갑니다. 먼저 제가 이 영화를 본 소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따라가느라 바쁘고 이 처음에 요번에 이제 처음 본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개봉 당시에도 봤었는데 그때는 너무 영화를 못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씬이 있다고 치면 카메라가 똑같은 장면인데 한 번은 이 사람을 비추면서 한번 찍고 한 번은 나를 비추면서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 사람을 찍을 때 내 뒤통수가 보인다거나 나를 찍을 때 이 사람 뒤통수가 보인다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동작이 안 맞는 거야. 화면이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비춰줄 때 분명히 이 사람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그 사람 쪽으로 와서 나를 비칠 때 이 사람이 양손을 내리고 있고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이 디테일을 왜 이렇게 떨어지게 찍었지? 이제 다 됐나? 스코세지 감독?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뭐 알게 됐지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언급되는 등장인물들이 많아서 너무 헷갈리고 이게 누군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는 이게 그래서 그런 건 알았지만은 쫓아가기 좀 힘들었던 영화 정도로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봤을 때도 별다르게 큰 감흥은 좀 못 느끼고 봤다. 근데 이제 평론이나 또 대중들에게도 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이제 저평가를 할 수는 없는 좀 그런 딜레마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 하진 않고 좀 미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대중들하고 처벌지면은 그 원의에 약하시군요. 욕먹어. 밀어두는 걸로. 네, 잠시 보류하는 걸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역사가 내 뜻과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기다리겠다. 존버는 언제나 승리하죠.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참 어떤 이제 그 왓챠 인공지능 상에서는 제가 인생 영화를 꼽고 있는 메멘토랑 비슷한 영화라고 꼽더라고요. 메멘토도 보는 동안 이게 대체 뭔 내용이 하면서 봤는데 메멘토를 봤을 때만큼의 어떤 우와 하는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충격은 없었고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저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오기는 좀 오잖아요. 결말 이런 게 조금 뭐 생각해 볼 건지 정도가 있겠다 싶은 그냥 그 정도지. 전 그냥 그렇게 봤네요. 좀 선택한 당사자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또 반대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해서 막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따라가기 힘들고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반전도 있고 중간에 또 소름 막 이거 반전이 있을 것만 같아서 혼자서 계속 추측을 했는데 그게 누가 틀려. 범인이지? 저 마크 러팔로 뭔가 수상쩍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게 이제 막 틀리는 과정과 또 나중에 답이 나오는 과정 이런 게 재미잖아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에서 재미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재미있는 오락영화처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봐서 또 이제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를 우리 계속 다큐멘터리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보고 왔잖아요. 막 석가모니 막 이런 거 보고 왔는데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 재밌는 영화 보고 와서 석가모니 조회수 많어. 석가모니 혜민이 우리를 혜민 때문에. 혜민 버프로. 그래서 오랜만에 재밌는 영화 보고 와서 재밌게 얘기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 그게 제가 이거 2010년도인가요? 네. 이때쯤에 이제 봤을 때 이게 영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봤기 때문에 결론을 답은 아는데 재미는 잘 못 느낀 상태에서 요번에 다시 보니까 답은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는 앞에 긴장감도 다 없고 네. 그래서 더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한번 끝판 깼던 게임을 다시 할 때 어떤 재미없는 거? 근데 반전 영화가 진짜 재밌는 좋은 반전 영화는 알고 봐도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예를 들어 식스센스 같은 거 저는 여러 번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좀 그럼 특이하시네. 그러면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글쎄요, 저는 사실 영화를 평가할 입장은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 입장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영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장 되나요? 팟캐스트 이거 올라간 게 몇 개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영화인의 누적이 있어. 그럼요. 누적이 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방금 약쟁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 오락영화의 입장에서 봐도 재밌는 영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초반에 이제 약간 수사극, 미스테리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야기가 깔끔하고 단순하고 명료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그래요? 실종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이제 낯선 섬으로 가서 미스테리한 일에 빠져든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반전이 명확하게 있는 영화고 또 그 중간중간에 회상신이나 상상신에서 미장센이 좀 그럴싸하게 그건 이제 제가 이전에 다른 평론에서 본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락영화 재밌게 볼 수 있는 오락영화의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 마르틴 스콜세지 감독이 원래 되게 시대상도 반영을 많이 하고 영화를 다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찍혔던 시대적 배경과 이렇게 정신장애와 이제 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감호하면서 그걸 뭔가 상징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실제로 어떤 걸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은 이제 정신력의 관점에서 그건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수 있죠. 뭐 제 입장에서 재밌을 수 있지만 그냥 이 영화가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병이 있으면 저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요즘 사람들이 다 미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들 특히 미칠 것 같잖아요. 이런 좀 코로나 블루 이런 거나 아니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진짜 멀쩡한 사람들 미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신과에서 저희가 치료하는 병의 영역을 크게 나누면 그 뉴로시스라고 부르는 신경증의 영역이 있고요. 사이코시스라고 우울증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코시스라고 부르는 정신증의 영역이 있어요. 조현병 이런 거?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거의 반 미친놈이에요, 저도. 반 아닙니다. 그래서 뉴로시스가 이제 그 노이로제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해서 뉴로시스, 예, 노이로제. 예. 그게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증 생기고 미쳐간다고 소위 표현하신 그런 것들은 뉴로시스의 영역이고요. 영화에서 보이는 신경증.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환각, 그 다음에 망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생기는 건 정신증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경증이 심해진다고 정신증이 일반적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막 어떤 누가 막 엄청 갈궈요. 내가 갈굼을 받고 있어.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갈굼 속에서 얘가 막 하다가 어떤 임계점에 팍 넘어가면서 눈이 뒤집히면서 흑화돼서 막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러면 과장된 거다. 그러니까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우울증의 경우도 사실은 심해지면 정신증의 증상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건 흔하진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이 디카프리오가 뭐 병명은 모르겠지만 조현병으로 보면 되나요?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그러니까 결국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보이는 증상은 망상이라는 증상이거든요. 망상.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망상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뇌 망상. 피해 망상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망상이랑 저희가 이야기하는 망상이랑 다른 점은 진짜 망상은 본인이 그게 망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나 피해 망상 심해서 친구들이 나 싫어할 것 같고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아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로 말하는 망상은 아니고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망상이 생기면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으면 가서 막 따지는 거죠. 왜 내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나는 왜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해? 그럼 망상입니까? 나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 디카프리오는 망상을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망상이 있는 상태고요. 망상이 그렇다게 뚜렷하게 생길 수 있는 병은 당연히 제일 대표적인 게 조현병이 있고 그 다음에 조현병보다 약간 아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망상만 있는 병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망상장애라고 부르거든요. 망상장애 대표적인 예는 그런 거예요. 의처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여러 가지 막 자기가 제멋대로 짜맞춰서 이 사람이 바람피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망상장애라고 저희가 부르는 상태고요. 망상장애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상이니까. 나는 정상이니까. 맞아요. 왜 치료를 받아? 나는 정상이고 저 사람은 바람을 피고. 네. 네. 아니, 저 사람이 나쁜 거지. 왜 내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상태니까 조현병인 거네요. 디카프리오는. 근데 영화에서 이제 설명하기로는 네. 디카프리오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증상이 네. 생긴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망상장애나 조현병이 생기지는 않아요. 아, 그럼 유전이나 뭐 어느 정도 타고난 소인이 있어야 생기거든요. 아, 동성애 같은 거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동성애가 위험합니까? 위험한 발언입니까? 네. 동성애도 하고 싶다고 하거나 동성애 해야 된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동성애라고 하니까 뭔가 이거는 이 작가님의 개인 네, 견해임을 밝혀야 자르지 됩니다. 마시고 그대로 올려주시도록. 네.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디카프리오의 진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약간 이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거기다 설명을 붙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 심해져서 망상이나 이제 그런 조현병 증상이 동반된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정도겠네요. 우울증이 있다가 알코올 중독. 여기서 술을 원래는 엄청 술에 쩔어서 살았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디카프리오가. 네. 그러면서 와이프가 조현병을 갖고 있는데 그걸 방치했다. 그래서 사단이 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술과도 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술을 많이 먹는 입장에서 내 얘기를 계속 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입장에서 진짜. 아니 근데 알코올 많이 먹으면은 뇌에 세포 손상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저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물질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그런 외부 물질이랑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 당연히 알코올이나 마약은 정신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뇌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는 있다. 네, 그럼요. 근데 뭐 알코올로 인해서 뇌가 망가진 경우에 조현병이랑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술이나 이런 걸 먹어서 뇌가 망가지면 조현병이 생길 수는 있는데 왜 반대로 천재가 되질 않죠? 그건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누가 내 얼굴을 엄청 망치로 한 대 쳤을 때 얼굴이 잘생겨지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확률이 아주 낮잖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못생겨질 건 꼭 분명하고. 역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비유가 괜찮다. 비유가 괜찮아. 어떻게 이거 단번에 생각하지? 의사는 다르다. 의사는 다르다. 정말 알아. 진짜 물어보면 망치로 얼굴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지기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이제 문지기 쪽으로 넘어가서 영화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저는 어떻게 나중에 사적으로 두 분의 의견에 전 동감합니다. 재미나게 보셨대요. 네. 여기에서 병원에서 조현병의 그 치료로 뇌엽 절제술을 하는데 여기다 침을 놓지 않습니까? 이거 한방적인 치료 아니에요, 이거? 뇌에다가 침. 뇌에다 침을 놓잖아요. 이게 이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서 이 안으로 이렇게 꼬챙이를 이렇게 쏙 집어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두엽까지. 침이잖아요, 침. 이게 동양에서 유래했다 뭐 이런 기록이나 의견 없나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이거 침으로 못 고쳐요, 조현병은? 네. 저는 못 고쳐요. 아니 침으로 다 된다며. 저기 와 계시니까. 이 희점의 정명설이라고 요 눈 안화를 타고 침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친구도 있습니다. 해봤어요? 안구 건조증 한 번 해봤는데 안구 몸이 건조증이 이렇게 돼요. 펜더가 돼요. 잘못 놓은 게 건조한 아니죠. 걸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핏줄 다 터져갖고 네. 피가 차져 있어서 항상 네, 촉촉은 한데 피 때문에 촉촉. 촉촉은 한데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게 조병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그렇고. 그러면은 네. 한국에서도 예전부터 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뭐 굿하고 때리고 이런 거 말고 치료하는 건 없었나요? 약 먹이지 않았을까요? 약간 진정 효과 있는 그런 약 같은 거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 엄청 강한 사제 같은 거를 네. 복용시켰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설사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설사라기보다 그래서 설사하느라고 광란을 못하게 계속 똥 싸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양명병이라고 하는데 광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약간 고서에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어혈제 얘기하면 혈액순환 개선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건데 독성이 있는 그런 약들을 써가지고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 사활을 시킨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뭐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까지요? 아마 그 엄청 막 맹독한 그런 뭐 동물성 약제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표방을 하고 치료를 시도하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영화는 어땠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내용 다 이해했어요? 한 번 봐가지고 한 번 보고 나서 내용들 다 이렇게 반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거는 왜 그렇지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어쨌든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한 번 더 봤어야죠, 그럼. 여기에서 그 영화 중간에 이 디카프리오가 계속해서 그 환각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이쪽에서 찍을 때랑 저쪽에서 찍을 때 같은 순간인데 이쪽에서 찍을 때고 저쪽에서 찍을 때가 디카프리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동작이나 배치 이런 게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디카프리오가 겪는 환각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려는 어떤 수단이었나 싶거든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서 그 재소자들과 면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얘기를 하다가 그 디카프리오한테 도망치라고 이렇게 써준 아줌마. 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갖다 주는데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빈손을 이렇게 마셔요. 빈손을 이렇게 입에 댔다가 내려놓을 때 카메라가 바뀌면서 내려놓을 때는 컵이 있어요. 또 다 먹은 컵이 손에. 그리고서 다음에 다시 카메라가 또 바뀌었을 때는 물이 담긴 컵이 또 여기 있어요. 다른 위치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보면서 헷갈렸던 거 이게 뭐지? 이게 같은 날인가? 시기가 다른 시기에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건가? 그 생각을 너무 깊게 하다 보니까 영화 재미를 하나도 못 느끼고 내가 예전에 처음에 봤을 때 하나도 못 느끼고 나는 미칠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갈 때 사람들이 내 얘기를 쑥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받았나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수도 있는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건데 그런 장면들이 캐치가 됐어요. 저는 신경을 못 썼어요. 저도요. 되게 디테일하시네요. 네, 디테일한 부분에 거기 딱 집착을 하시고 그걸 캐치를 하시니까 영화를 오히려 흐름은 재미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재밌다. 술 넘어가면서 왜 이해 못할 얘기도 없는데 저 장면에서 왜 저게 다르지 하는 걸 계속 붙여갖고 다음에 영화 특히 그 지하 감옥 같은 데서 골룸 같은 아저씨 하나 만나서 창틀 사이에 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그 골룸 아저씨 감방 안에서 카메라가 비출 때는 왼쪽 손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카메라가 디카프리오 쪽으로 나와서 그 안을 치울 때는 손이 내려와 있어. 같은 장면에 또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뭐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환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던 거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하여튼 뭐 순위 그렇습니다. 올렸다 내렸다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계속 이래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 한번 찍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얘기할 때 계속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인데 충분히 잘 이거 편견 아닙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 아니, 뭐라고 하셨죠? 이게 저기 뭐지? 나는 딱딱이처럼 계속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딱딱이. 이 말을 계속 친다. 맞박이 아니에요. 맞박이. 하여튼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이런 뭐 동일한 행동을 막 반복한다든지. 당연히 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닐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 감독의 의도를 이렇게 100% 이해하신 유일한 분이시네요. 아니 그게 그건지나 뭐 확신은 없지만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가 제가 재미를 다 놓쳤어요. 그래서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 그래야 재밌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보고 나서 2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 2번째 보면 놓쳤던 거 많이 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그냥 스토리만 따라갔던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런 반전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이때까지 있었던 전체가 이거 스폰가? 이거 말해도 되나? 이게 그 망상이었으면은 다시 보면은 그게 망상이라는 거 알고 보면 숨었던 장면들이 있겠구나. 내가 캐치를 못했던 그런 생각하면서 2번 보면 재밌겠다 이 생각하긴 했거든요. 왜 둘 다 생각만 하고 2번 안 봐요? 2번 볼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봐야지.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들면 뭐해?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 번 봤을 때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첫 번째 소감을 얘기하셨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이해 못할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또 듣고 보니까 아, 또 그러셔서 너무 이렇게 영화를 제대로 보셔가지고 그러셨구나. 너무 이거 허술하게 만들었다고 처음에 또 생각했던 게 도망가 이렇게 써줬는데 그 아줌마가 써줬던 수첩의 위치랑 나중에 이렇게 이거 봐 이걸 써줬어 하고 펼쳐볼 때 나오는 글자의 위치가 달라요. 아니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디테일 떨어지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디테일이랑 영화 재미랑은 별개 아닌가요? 이제 그런 데 꽂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한 번쯤 트집잡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물고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좀 치료가 필요합니까? 하나 뭐가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눈에 거슬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뭐 하나 진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알 것 같아.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비슷한 이름. 그건 배 아픈 병인데.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일 것 같은데. 뭔지는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반전 영화라는 게 사실은 사람마다 좀 재밌게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뻔하면 재미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것도 그 클루를 안 주고 마지막에 반전이라고 따닥 해도 그것도 전혀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뭐 되게 쫓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반전이라는 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씨발 꿈.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저는 그 영화 개인적으로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전이 너무 황당하고. 실명을 까주세요.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또 피해 가시네. 무슨 아이덴티티였던 것 같거든요. 아이덴티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 쿠삭 나오는 무슨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모든 게 꿈이다, 모든 게 뭐 상상이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외계인의 소행이다. 그런 게 그런 식의 반전은 까딱 잘못하면 되게 허무하죠. 그죠. 예, 근데 책임감 없고.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영화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반전을 몰랐거든요. 근데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 여성이 그렇게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언덕 밑에 있는 동굴에서 뭐 다른 식량도 없이 물도 없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반전이라는 그걸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허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좀 디테일하고 꼼꼼한 걸 챙기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허무하거나
별로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으로 이 영화지만 스콜세지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뭐 스포일러 가니까 다 가는 걸로 하죠. 네. 척이 네. 사실은 주치의지만 옆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얘를 관찰하거나 보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때로는 이 디카프리오가 겪고 있는 망상에 동조해서 더 자기가 그 망상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막 해요. 그래 야 정부도 너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나 봐. 나는 내가 이 임무에 내가 자원한 건데 아니야 정부가 다 감시하고 있고 너가 무슨 성향인지 아니까 네가 이 작전에 자원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해놓고 네가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거지. 맞아 막 이러면서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긴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전체가 치료의 일환이었던 거죠. 네, 치료의 일환으로 연극을 한 거지만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 박사님이 이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큰 연극 무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연기를 하도록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현실에서 그런 치료는 없고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그 한 개인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요즘은 너무 환자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까? 네,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의사도 많잖아요 예전보다. 그렇긴 하죠. 근데 비용 문제가 있겠네요. 또 생각해보면 이 전체를 이 환자가 부담을 하든지 어쨌든 자기 부담 안 하지. 난 정상인데 왜 부담을 해? 그렇죠. 근데 요 정도 그럼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 사람이 아니 어떤 학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연극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쳐도 얘의 망상을 의사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맞아 진짜 그랬어 정부의 의도가 있는 거야 라면서 이게 부추기는 게 병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이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서 누가 코멘트를 한다고 해서 병 자체가 악화되거나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이제 환자의 행동 교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치료적으로는 이 사람이 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환자든 의사든 보호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 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네 말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냥 그러냐 중립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거 힘든데. 그죠? 예. 이거 비난하고 싶은데. 어련하시겠어요. 앞뒤를 따져가지고 야 이거 저런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안 되는군요. 그래서 진료할 때 이제 망상 환자가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의사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망상이라는 게 이제 그 정의상 설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문제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치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망상을 겪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 사람은 진짜라고 믿는 거잖아요. 본인은? 본인한테는 진짜겠지. 머릿속에서 내가 빨간 걸 봤어도 뇌에서 그걸 파란 거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뭐 자기한테 진짜를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외계인을 봤는지 아니 사람들이 자기한테 수수군덕 거린다는 게 진짜 수군덕 거리는 건지 아니 이 사람만의 망상인 건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신데요. 역시 디테일.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수련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 환자가 남편이 자기 감시하고 집에 CCTV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막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해서 그 강제 입원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더니 진짜 남편이 집에 CCTV를 설치해 놨더라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와서 본인이 이제 누가 나를 감시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현실성을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박근혜랑 몰래 사귀고 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신도욱 씨 지금 저격한 건가요? 아니 허경영 씨 저격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실제로 예전에 제가 봤던 환자 중에 그런 이야기 한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누가 봐도 황당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망상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진짜 사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으니까요. 그리고 뭐 UFO가 자기를 감시한다 그런 건 뭐 UFO를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확신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남편이 나를 감시하고
나한테 미행을 붙여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희는 되게 어렵죠. 이게 그쵸. 진짜 망상인지 아니면 정말 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걸 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럴 때는 결국 종합적으로 이 사람의 다른 이야기나 왜냐면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야기를 좀 오래 해보면 약간 핀트가 나가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진 않는다. 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망상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온다. 네, 결국 망상이라는 건 아. 뇌 안에 있는 회로 자체가 약간 오류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오래 해보면 약간 태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물론 저희 판단이 틀릴 때도 있겠지만 판단을 만약에 이 사람은 정신병이다 해서 셔터 아일랜드로 보냈는데 네. 나중에 아닌 것으로 근데 아닌 건 알 수가 없지. 미쳤는데 난 안 미쳤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미쳤구나 하고서 꺼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 큰일이 날 수가 있어서 좀 근데 무섭겠네요. 진단을. 일반적인 그 내리기가. 정신과 병원에서는 되게 입원해서도 평가를 계속 하니까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뭐 한 번 딱 평가되면 거기서 30년 딱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데는 없고요. 예. 미국도 요즘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있었나 봐. 무서운 나라예요, 역시.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동굴에서 만난 그 박사, 동굴에서 만난 그 여성 박사는 그럼 환상인 거죠? 그렇겠죠? 진짜. 그럼 그것도 연기를 한 이거 거야? 봐, 이거 봐. 아니, 저는 그 사람도 연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난 그것까지 연기를 하기엔 너무 쥐도 많고 쥐도 환상이에요. 쥐도.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보는 거죠. 아, 쥐가 너무 많다. 쥐도 실제로 너무 많고. 그 쥐를. 근데 네. 쥐가 진짜일 수도 있지 않아요? 원래 섬에는 그렇게 쥐가 많으니까. 근데 왜 몰려 나와요? 뭐 사람이 오니까 놀라서 쥐들이? 사람이 오니까 놀라서 사람 쪽으로 와요? 근데 자기가 박사인데 자기가 실은 자기가 그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레이첼. 네. 네. 그래서 연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의 흐름상.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등장했던 가상인물과 실제, 그러니까 인물은, 아니, 다른 인물들은 망상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에도 다 나와요, 실제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거나, 아니면 간호사거나, 이게 다 나오는데, 그분만 없어요. 나중에 나와서 뭐 또 다른 옷차림이라든지, 원래 자기 직업으로 이렇게 다시 재등장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상이었나, 아니면, 저는 어쨌든 그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게 그런 거구나 반전이구나 했는데 너무 연극치고도 스케일이 크고 태풍도 한번 불어야 되고 거기 죄수들을 한번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태풍 망상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저는 영화 보면서 응. 그 얘기 했었는데 보스턴에 1년 있었잖아요. 거기 날씨가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 때가 되게 자주 있고 비도 그래서 뭐 저쪽은 그러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까지 네.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죄수들이 나가고 막 그런 상태에서 여기 디카프리오가 저기 C 병동으로까지 가가지고 그 네.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네. 뭐 그런 짜여진 각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날씨는 그게- 변수였겠죠. 응. 그 변수 계산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응. 그래서 태풍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뭐 전기도 나가고 이런 일들은 그냥 벌어진 거고, 그 와중에서 그 임기응변을 하면서 대응하면서 연극을 진행을 했겠죠, 하기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C 병동도 어쨌든 실제로 간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지하 동굴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하동 그 박사 네. 아마 네. 그거 잘 너무 모르겠어요. 위험해. 칼도 들고 있고 음. 거기서 그 디카프리오를 재워야 돼요. 거기서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르페에서 와야 돼. 저는 환상으로 그 하겠습니다. 부분이요? 왜냐면 쥐가 너무 많아, 진짜. 그렇죠. 지가 너무 많아요. 쥐가 너무 많아. 음. 왜 한 번에 그걸로 몰려 나와? 거기 가기도 힘든데 음. 그거를 연기를 하겠다고 그 그- 박사가 디카프리오가 앞길이 창창한 박사를 갖다가 거기를 앞에 창창하진 않으셔 보이시는데 그런가? 몇 년을 은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디카프리오가 그 깎아지는 절벽을 내려왔잖아요. 네. 그 힘든 데를 네. 그 여자는 어떻게 내려와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디카프리오 밑에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보이는데 막 내려오고 있어. 그 전에요? 다른 미리 길이 있지 있었잖아요, 미리. 않을까요? 다른 길이요? 아무튼 저는 그 망상인 걸로. 음. 다른 분들은 진짜인 걸로.
넌 망상. 네. 문지기 망상. 이게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가 영화를 막 분석하고 공부할 게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왜 이래? 자기가 어디 온지 잘 모르잖아. 우리 존재 원래 이런 얘기야. 아, 참. 그러면 제가 한풀 좀 달려봐야 좀 정신 차리실라나. 그러면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게 있는데, 제가 같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좀 의견이 갈렸던 게, 디카프리오가 결국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본인이 등대로 수술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냥 본인이 모르고 그냥 망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내가 괴롭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망상이 있는데, 그대로 망상이 있는데 이 망상을 보는 게 괴롭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라는 건 망상이라는 걸 아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망상인 걸 확인을 했다. 본인은 망상인 걸 알았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망상인 거를 이제 본인이 깨닫는 순간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깨닫는 순간이 있었나요? 네, 마지막에 이게 짠 이거 다 연극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깨닫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며칠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망상이 약간 돌아온 거죠. 정상적으로 약간 돌아와서 치료가 됐다. 네, 치료가 된 상태로 보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간 듯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다시 돌아간 듯한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받기로 되잖아요. 마크 러팔로를 다시 동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망상이 다시 도진 건지 아니면 도진 척하는 건지 자기가 괴로워서 기억을 지우려고 도진 척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좀 갈렸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도진 척으로 봤거든요. 도진 척? 저는 궁극적으로 치료가 안 됐다고 봤어요. 안 됐다. 다시 돌아갔다. 정신병 상태로. 문지기는 어떻게 봤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미쳤다. 계속 미쳐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상태로 뭐 이렇게 차라리 뭐 이거 수술 받고 뭐 이런 고민 안 하고. 무슨 고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나는 말짱한데 주변에서 내 미친 사람을 취급하니까 나 이 상황이 너무 싫다. 그렇다고 여기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사 지금 보니까 괴물로 평생을 살래 아니면 선량한 사람으로 죽을래. 난 지금 선량한 사람으로 죽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치료가 됐으니까 자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식으로 괴로워가지고 그냥 나 이런 죄의식을 수술로 이 죄의식을 그냥 제거해버리고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게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미친 척이라는 게 이 마지막 장면에서 미친 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료가 됐지만 네. 그냥 아직 치료가 안 된 것처럼 연기를 해서 차라리 뇌수술을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게 선량한 사람으로 죽을 거냐 미친놈으로 살 거냐 그런 선택인데 그러니까 뇌수술이라는 것을 죽는 거다. 어떤 인격의 종말이라고 쳤을 때 죽는 거다로 치면은 나는 선한 사람으로 죽겠다라는 의미는 내가 미쳐있지 않으면 살인을 할 사람도 아니고 누굴 괴롭힐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런 미쳐있지 않은 선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값이나 이런 건 있으니 것 때문에 괴로우니 선한 상태인 사람에서 죽음으로 가겠다로 말한 것처럼 나는 느껴서 치료가 좀 됐다고 봤었거든요. 저도요. 치료가 근데 됐고 그 이야기의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영화에서 나오는 뇌 수술이라는 게 망상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지 기억을 지우기 위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영화 중간중간에 뇌 수술을 하는 게 이 사람이 깔끔하게 치료가 돼서 뭔가 산뜻하게 완전히 이렇게 제정신인 사람으로 돌아온다고
라고 나오기보다는 좀비가 약간 된다고 좀비처럼 만드는 걸로 나왔잖아요. 어떤 자의식 같은 것은 완전히 파괴된 상태. 네, 그냥 미친 짓만 안 하게 만들고 결국 이 사람 진짜 그냥 약간 반 죽은 상태? 고깃덩이인 숨만 붙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자신의 인격이나 자의식이 말살되는 상태니까 그것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상태로 간다는 것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정신 똑바른 이 상태에서 죽겠다. 네. 아니면은 그 반대의 경우 그러면 미친놈으로 영원히 살 거냐는 질문. 미친놈으로 영원히 살 거다라는 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그럼 강제로 끌려가서 수술을 당했겠죠? 네?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미친놈으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네. 선량한 사람으로 죽을 건지 악마로 영원히 살 건지. 인데 이 사람은 선량한 상태로 약쟁이하고 나하고는 선택하기를, 이 사람은 선량한 상태로 죽는 길을 택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치료가 된 상태로 죽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근데 거잖아요. 악마인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거는 어떤 선택을 하면 이쪽이 되냐 이거죠.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악마로 산다는 게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악마라는 걸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된 상태로 그냥 지금 고통 속에 치료돼서 살겠다. 되게 괴롭잖아요. 자기가 했던 일 그대로 다 생각나고 아내를 죽였고 뭐 이런 거를 그전에는 자기가 망상으로 그 기억을 지우고 뭔가 보안관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다 돌아오고 자기가 했던 일을 다 기억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너무 괴롭잖아요. 사는 게. 자기가 아내를 방치를 해서 애들도 죽은 것 같고 또 심지어 아내도 자기 때문에 죽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사는 거는 괴물로 살아가는 거고 그냥 내가 차라리 미친 척해서 뇌 수술을 당하는 거는 선량한 사람으로 죽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이제 사라지지만 근데 이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 같은 걸 보면은 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은 존재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요. 무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무능한 상태가. 미친 일을 안 하게끔 만드는 거고 또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네, 좀비가 된다고 했으니. 네, 약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제 본인 자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로 살 것이냐는 그냥 자기가 수술 안 하고 살면은 괴물로 사는 거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저기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가 됐으면 이 사람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심신미약자가 아닌 상태잖아요. 네. 얘는 살인을 한 평범한 사람인 거야. 근데 내가 계속 미쳐 있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나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내가 아닌 내 정신병이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량한 사람인 거야. 내가 계속 미쳐 있으면. 그래서 미쳐 있는 상태로 최후를 맞겠다. 사실은 나 지금 미쳐 있지 않지만 미쳐 있는 상태로 최후를 맞으면 나는 이 세상에는 저 불쌍한 정신병 걸려서 자기 아내를 살해한 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치료가 다 돼서 멀쩡한 사람이 돼 있으면 난 죽진 않겠지만 저 사람은 미친놈도 아닌데 저놈 저 자기 와이프 죽였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잡하네요. 약간 안 듣고 계셨던 어느 순간부터 안 듣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조현병 그런 거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묻지마 살인 사건 뭐 있었잖아요. 그때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많이 오고. 그때 한참 방송에도 나가시고. 예전에 어디죠? 집에다 불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 막 칼로 찔러서 막 살해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 사람도 조현병이었다 그랬었는데. 그게 항상 정신과에서 논의되는 문제고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항상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요. 조현병. 질문이 뭔데요? 질문이 뭐였죠? 결국 조현병이 얼마나 그렇게 공격성을 높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다른 얘기였는데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조현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위험성을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미셸 윌리엄스가 자기 아이들 죽인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망상이 심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조현병 자체가 공격성을 올리지는 않는데 치료를 잘 받으면 조현병 환자들은 그냥 위험도나 그런 것들이 병이 없는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행동, 그렇죠. 나쁜 짓 하는 거랑 네, 맞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심신미약이나 뭐 살인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병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미국은 그런 거 엄청 많은 거 같아요. PC방 살인 사건 요번에 미드 같은 거 보면 거기서도 조현병을 주장했었잖아요. 네, 그 병이라는 게 워낙 기각됐죠. 병이라는 게 그 뭐 사람을 전체를 대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고혈압 때문에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 나는 변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고혈압으로 가지고 변비를 예를 들자면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의 공격성과 조현병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사건이 나면 댓글에 이렇게 길거리에 조현병 환자가 뭐 50만 명이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 되게 막 하면 베스트 댓글 먹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전문가는 야, 조현병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극단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극단적인 살인을 하는 케이스랑 그거 비슷해. 별거 아니야. 특별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섭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일반인이 살인을 저지를 땐 원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분쟁이 일어났거나 층간소음이 일어났거나 층간소음이 제일 큰 살인의 이유죠. 요즘. 옛날엔 치정과 돈 문제가 1, 2였는데 지금 1위가 층간소음이라는 그래서 그 있으면은 물론 뻥입니다. 실제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하게 얘하고 나하고 분쟁이 얘를 죽이는 건데 조현병에 걸린 사람이 살인한다 그러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지 않냐. 광범위하게 그냥 길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된다. 이 조현병 가진 사람들을 격리하거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조현병의 유병률이 1%라고 하거든요. 네. 100명 중에 1명이 조현병이라는 소리인데 실제로 엄청 많이 주변에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띄잖아요. 그 이유는 안 써 있으니까 얼굴에. 그렇기도 하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치료를 안 받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자기가 숨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좋아지면 치료를 사람들이 더 잘 받게 되는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순순한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무섭잖아. 갑자기 내가 묻지마 칼부림. 어떻게 생각합니까? 격리, 통제. 근데 모든 조현병을 격리 통제하는 거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다인종 국가는 아니라서 참 편견을 매기긴 힘들지만 어떤 사회에서 범죄율이 높은 인종이 있다고 그 인종을 격리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조현병도 병의 일종이고 폭력적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폭력적인 사람을 어떻게 잘 골라내서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또 따로 고안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조현병 환자들을 조현병이라고 진단이 내렸다는 이유로 격리라든지 어떻게 뭐 사회에서 약간 분리를 시켜야 된다든지 그거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그런 거는 평가할 만한 속도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뭐 척도가 있기는 한데 그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입원을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뚜렷하게 망상이 있고 실제로 그 망상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조현병 환자들은 입원이나 격리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정신과에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 강제 입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더 강해졌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말씀하신 조현병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게 더 약해져야 맞는 건데 더 쉽게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네. 맞는 건데 근데 오히려 더 강화됐거든요. 그건 당연히 인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뭐 재산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구라로 뭐 가족들이 한 사람 뭐 입원시키고 막 이런 거. 근데 뭐 사회 분위기상 갈수록 인권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 조현병으로 입원을 할 건지 강제 입원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결하는 어떤 재판소 그런 걸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거기서 감정을 해서 물론 그 의사들이 이제 판관이 아니라 의사들이 있겠죠. 해서 판정이 나오면 얘 B+ 하면 얘는 이제 들어가는 거고 뭐 B- 네 그럼 얘는 뭐 통원 치료 이렇게 하고 의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입원해야 돼라고 소견해서 그걸로 입원되면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재산이 있었으면 난 10번도 넘게 들어갔을 거 거기 내 여자친구가 나를 넣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약간 하고 있는 게요. 원래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명의 의사가 동의를 해야 그렇게 입원이 됐었고요. 아우 2명만 짱하면 되는 거야? 예, 근데 법이 개정된 후에도 그 2명은 그대로인데 대신에 그 둘 중에 나머지 1명은 국가에서 공인된 의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입원 전담 평가를 하기 위한 의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은 평상시엔 자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공무원도 있고요. 자기 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루씩 파견 나가서 평가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의사 2명이 한다. 그러면은 입원을 당한 사람은 그 의사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있어서 다 얼굴 가면 쓰고 의사들이 와서 평가를 해서 그 여러 명이 시스템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입원 아니면 뭐 통원 치료 이렇게 돼서 입원 판정 받은 사람은 가고 누가 평가했는지는 그거는 환자는 알 수 없고 안 그러면 저 정신과 의사 계속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열려요. 강제 입원을 하려면. 그래서 판사가 병원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 판사는 의사가 아닌 그렇죠. 판사인데 오는 거예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식이 있으신 분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럼 돈 없는 사람들 다 병원에 가요. 지금 사법부 네? 제가 돈 없는 사람들 다 병원 간다고요? 왜요? 그럼 무슨 논리죠? 아닙니다. 망상이 잠깐 떠오르는 망상이? 네. 그렇군요. 그 암 환자를 보면 암 환자를 욕하지 않잖아요, 누가. 암 환자인데 뭐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하면 살인자라서 욕을 하는 거지. 암 환자랑 엮어서 욕하지는 않잖아요. 아픈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여기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좀 보지 않고 좀 욕하는 거나 아니면 터부시하거나 꺼려하는 게 더 많잖아요. 왜 그런 걸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같은 뭐 이런 위험에 굉장히 크게 노출돼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옹호를 하셨죠. 그래서 좀 안심이 되네. 오늘 내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수군거려도 좀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좀 안심이 되네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앉아있는데 앞에서 어떤 망상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면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저같이 지식이 있는 사람도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예측을 좀 더 못하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병에 대한 인식을 양성화 시켜서 그런 사람들까지 치료를 잘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시장을 파이를 좀 키우시려는 역시 좀 운영자로서의 면모도 사업체 운영자로서의 사업체는 아니죠. 병원 운영자로서의 면모도 확인했고요. 정신질환자는 그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처럼 평가되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하겠지만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좀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전염병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뭐 잘못한 거 아닌데 근데 그 병이 나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꺼리게 되잖아요. 배척하게 되고. 정신질환도 좀 그런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뭐랄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이상한 애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는데 요즘은 다 어디 갔나 좀 잘 안 보여요. 예전에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바보 형? 바보 동생? 연탄가스 마신 뭐 이런 한 번에 한 명씩은 있었던 네. 것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정신지체가 병은 아니잖아요. 그건 병이 아니죠. 네, 그건 아니. 별개죠. 그런 조현병 환자들이 왜 요즘 이렇게 안 보이는 거지? 예전에 동생마다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는 치료를 더 받고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아니면 치료를 받지만 치료받는다는 거 공개를 안 해서 그냥 주변에서 모르고 있을 수. 다른 시설이나 다른 학교를 간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그럴 낫지 수 있을 않을까.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학교도 어렸을 때부터 다 학교도 분리돼가지고. 조금 발달 장애 학생이라든지 다 분리해서 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 애기들도 조현병이 있어요? 조현? 나는 성인 얘기한 건데 동네 바보 형. 그러니까 그런 애기들도 형들도 있으니까? 뭐 입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때는 그냥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같이 살면서 보호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동네에서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하면 동네 사람들도 얘는 누구네 집 아들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놀려? 아니 그냥 동네에서 잘 지내곤 했는데 요즘은 일단 동네 사람들끼리 교류가 없고 이 집에 이런 아들이 그런가? 있다고 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가? 여기는 많이 치료돼서 아니 그래서 그런 좀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는 어떤 도시의 파편화 때문에 커뮤니티 원인 붕괴돼서 하나 그런 이유도 하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그럴싸하네요. 제가 양치질을 할 때 제가 소리를 질러요. 양치질을 할 때. 오늘 뭐 여러 가지 고백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자친구나 엄마가 바깥에서 가끔씩 놀라죠. 왜 그러나. 아니면 관종이신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크게 왜? 소리쳐서 강아지를 부르거나 음. 옛날에 키웠던 죽은 강아지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지금 여자친구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가상의 어떤 누구를 부르거나 많이 왔나요? 진척됐나요? 많이?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그냥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 한번 시뮬레이션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막 좀 성격이 안 좋으세요. 아니 근데 뇌 속에서 아무 그런 진행 과정 없이 갑자기 그런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양치질을 하면 이상하게 과거에 이불킥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양치질하고 있으면 그래서 소리를 거울을 이렇게 나를 보잖아요. 보통 양치질을 할 때 네. 양치질하고 있으면 그 이불킥이 떠올라서 비명을 질렀죠.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지르게 되더라고요. 아무 뭐 이불킥 장면 나중에 이런 거 양치질 안 할 때 떠오르지 막 지르고 그때. 그럴 것도 같아. 요즘 게임하다가 게임을 7시간 이상 했을 때 네. 갑자기 소리를 이렇게 지르면서 부럽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 막 뜨끈뜨끈해졌을 때쯤 소리를 질러 가끔씩. 엄마가 깜짝 놀라서 하여튼. 엄마가 지르신 거 아니에요? 그만하고. 하여튼 그러니까는 그 뭐랄까 예전에는 그 정신병 하면 성격이 나쁜 사람, 성격 문제, 인간성 이상하다 쟤 이렇게 좀 여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병이었던 거, 아픈 거다. 그런 거죠? 뭐 할 말이 많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성격이 나빠지다 극한까지 가면 정신병이 될 수도 있나요? 성격이 나쁜 거랑 그 뉴로시스랑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 장애 뭐 이런 맞아요. 거. 예. 그래서 근데 그건 너무 편리한 방법이다.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공황장애 진단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뭡니까? 공황 발작이 반복되고 그 공황 발작이 또 생길까봐 평소에도 불안한 증상이 2개가 있으면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그러니까 그 공황이 뭐예요? 공황 상태에 빠진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진다. 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병에서 말하는 공황에 빠진다는 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강렬하게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걸 공황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또 비행기 탈 때 가끔 그러거든요. 비행기 네. 탈 때. 그런 건가요? 그것도 연관이 약간 있을 수 있고요. 제트기류에 휘말릴 때. 네. 그거는 불안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이유가 있는 아니 또 맞대잖아요, 여기 또. 아니 이유가 있는 불안감이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 공황 발작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환자가 표현을 하면 이제 대개는 저희가 그걸 막 분석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말 발작인가 아닌가. 그래서 공황 발작의 정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정의를 진단 때마다 모든 걸 항상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그냥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공황 장애인 걸로 해주고 네. 그에 상하는 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직 정신과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환자 보고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저희 가족 중에서 네. 되게 옛날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와, 남의 얘기처럼 시작 잘했나? 근데 실제로 되게 짧은 순간에 지금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 죽는다는 거지? 막 숨이 갑자기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근데 건가? 그게... 아니면 누가 와서 나를 탁 때리고 와서 죽을 것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이유는 그런 과정도 없이 굉장히 짧은 순간에 강렬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하면서 애들은 어떡하나 뭐 등등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짧게 왔다 가는데 쓰러지시고 그래서 쓰러지시고 그 이후에 거의 10년 정도를 어디를 밖에 혼자 못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혼자 나가는데 쓰러지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 쓰러졌을 때는 누가 병원에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다음에 집단 상담 같은 거 하고 약도 먹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 불안감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약을 먹고 이래도. 근데 그 죽는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죽는다는 공포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못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지금 죽는구나 하는 엄청난 공포가 왔었대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지? 이렇게 꼭 그래서 진료를 해보면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병을 진단 내릴 때 이 사람은 정말 교과서적으로 확실히 진단을 내릴 만한 사람이구나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문제나 혹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좀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 어쨌든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단이라는 건 그냥 현상을 보고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죠. 근데 그래서 진단은 꼭 전문가가. 네, 맞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지 말고 꼭 그 전문가를 통해서 받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은 뭐 혼자 있을 때거나 아니면 뭐 저기 할 때 혼자만의 느끼는 나 이럴 때 보면 나 미친 것 같아 이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내가 미쳤다는 거를 좀 이렇게 자각을 하자. 그럼 난 안 미친 거예요. 맞죠? 맞죠? 아니 좀 환상을 자기가 이게 망상이다라는 거를 알면은 망상이 아니래매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요. 만약에 현대 저기면 디카프리오와 같은 이런 어떤 조현병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뭐 어떻게 처분받습니까? 유죄가 인정이 됐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조현병도 인정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을 한 이유가 정말로 조현병의 망상 때문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감형을 받을 거고 아니 그 법적인 조치 말고 예.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치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 조현병 치료는 당연히 약물 치료가 지금은 제일 최우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전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저 발가락에다가
찌개 딱 해가지고 찌개는 아니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근데 그 전기 치료가 나온 지 오래된 치료지만 요즘은 더 안전한 방법이 고안돼서 실제로 요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얘도 해요. 얘도 전기치료. 침 이렇게 딱 꽂아놓고 전기치 탁. 그럼 안구 건조가 치료가 됐나? 그 찌개 두 개, 빨간 찌개, 까만 찌개에서 칙칙 한 다음에 딱 하면은 쭉 오더라고요. 진짜요? 전침이 있습니다. 진동 효과랑 약간 마취 효과를 노리는. 그럼 그런 식으로 그냥 몸에 전류만 흘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그 뻐꾸기 둥지위로 날아간 새 영화 보면 마취 안 하고 전기 치료해서 되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취를 안 하고 하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요즘 전기 치료할 때는 다 전신 마취를 하고 합니다. 엄청 아픈 건가 봐. 당연히 고통이 있겠죠. 그거 맞네. 의자에 묶어놓고 발가락에 찌개, 자동차 점프 찌개 같은 거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충격을 받는 걸 못 느끼면은 대체 어떤 작용으로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리셋 같은 느낌 아닐까? 컴퓨터 예, 리셋?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와. 그런 걸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분명히 그 뇌에 무슨 어떤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막 복잡하게 엉키고 막 비중이 막 달라지고 막 있을 때 요거를 사람이 이렇게 집게로 하나씩 이렇게 전달 물질들을 제 위치에 못 놓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 이것도 언제 그거 하나 가지고 와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리셋 시켜버리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좋아져요. 좋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약으로 인해서 호전이 더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입 닦다가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빨 닦다는 소리 지르는 건 나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안 그래요? 아니 여자친구들마다 놀래긴 했어. 왜 소리 지르냐고 놀래긴 했는데. 아니 소리를 왜? 이건 조금 치료가 필요하긴 증상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되거든요. 이 닦다가 이불킥 생각나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 없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시니까. 파블로프의 개가 된 거지. 이제 이를 닦으면 소리를 지르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 이를 닦고.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이를 닦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 소리 다 질러놓고 집에 가서 부끄러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나만 그러나? 참 이상하네. 아니 정상이죠? 이 정도 몸 주면? 네, 저는 제 이상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내가. 그죠? 이 정도는 정상이야. 정상입니다. 아무튼 영화 얘기하다 어디까지 간 거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는 아니고 이 영화를 보다가 조금 힌트를 얻었던 게 중간에 그 방화범을 만나잖아요. 이 디카프리오가 벽난로 있는 데서 그 방화범은 얼굴에 이렇게 길게 상처가 있고 뭐 호치키스 스테플러로 이렇게 톡톡톡 박아놓은 것 같은 상처를 해가지고선 디카프리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담뱃불을 이렇게 붙여주죠. 성냥으로 칙 그러면서 디카프리오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자기 집에 불을 질렀던 그래서 와이프를 죽게 만든 그 방화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그 C동의 지하 감옥 같은 데를 갈 때 디카프리오가 성냥을 착 킨단 말이에요. 키면서 가요. 그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니까 계속해서 성냥을 키면서. 그래서 그때 이게 이거구나. 이 복선이구나. 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정체는 조금씩 이게 나중에 가서는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구나 식으로 가겠구나는 이제 거기서 좀 알게 됐는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방화범도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동일 인물인 거잖아요. 방화범도. 그리고 그 형사 테디라는 형사도 디카프리오인 거고 방화범도 디카프리오인 거고 그리고 원래 디카프리오 본인 자신이었던 앤드류라는 사람도 본인 자신인 거고 방화범을 왜 자기 자신한테 자신의 분신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자기 죄책감을 버리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집에 불 지른 게 아니었잖아요. 불은 와이프가 냈어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불을 와이프가 냈으면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불 낸 게 아니야. 어떤 나쁜 놈이 불을 냈어. 방화범이라는. 그럼 그 놈을 제3의 어떤 허구 인물로 만들어서 등장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걸 자기 자신의 분신적인 캐릭터로
방화범을 만들어. 지가 문지른 거 아니에요? 아니 와이프가 지른 거예요. 와이프가 질러서 애기 죽일 뻔하고 그래서 호숫가로 이사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임도 본인이 좀 느끼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술 많이 먹고 방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본인의 꼭 분신적인 캐릭터로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그냥 다른 존재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냥 이름을 네. 자기 이름에서 그냥 네. 조합해서 했다. 네, 그냥 단순히. 네, 그냥 제3의 인물이 불지른 걸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냥 망상이구나는 뭐 알겠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 저 방화범을 자기의 하나의 그 이름, 자기 이름에서 따와서 만들고 그 성냥 갖고 계속 갖고 노는 것, 자기 성냥을 계속 들고 다니는, 어쩜 그 성냥도 그럼 현상이었나? 아무튼 해서 정리가 안 되는 영화입니다. 이거 어려운 영화예요. 내가 좀 뭐 재밌다고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네 사람 중에 3명이 재밌다고 하니까 네, 재밌는 것으로 저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안 따지면. 재밌는 것으로 저도 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또 표현을 아끼시는, 부정적인 표현을 아끼시는 거예요? 그냥 멋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디카프리오가 그 특유의 그 쿠세가 있어요. 연기할 때. 네. 뭘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말하고 고개를 위아래로 하면 끄떡하는 거. 모든 디카프리오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다 나와요. 뭐 가장 최근에 그 쿼엔틴 타란티노 영화 뭐죠? 원스 어폰 어 헐리우드, 거기에서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이렇게 꽉딱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개츠비 이런 데서도 술잔을 이렇게 한번 높이 들고 끄딱 한다든지 특유의 쿠세가 있는데 멋있어. 나 멋있는 걸로 할게. 멋있어. 한 가지 이상한 것순으로 문장을 시작하셨는데. 왜냐면 그 쿠세가 계속 반복되면 어떤 역할 배역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캐릭터의 독립성이 훼손되잖아요. 네. 다른 전에 전작이 자꾸 생각나고 전작에 있던 캐릭터들이 자꾸 생각나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디카프리오가 연기 못한다고 했다가는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테니까 좋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야 되는데 못한 거 있나요? 꼭 이건 얘기해주고 싶더라.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네. 저는 마틴 스콜세지가 이 영화를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오락 영화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소설이 원작이더라고요. 그냥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추측했던 것처럼 뭔가 다른 정치적, 시대적 그걸 반영하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물어보고 싶다. 네. 마틴 스콜세지한테. 네. 아워그레이드 마틴 스콜세지한테. 제가 봉준호 통해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되니까. 요즘 한 달이 건너면 다 코로나 환자라면서요? 2달이만 건너면 다 코로나 환자라고 하시던데. 환자 많이 보시는데 조심하셔야죠.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잘 사시고 체육관 이제 문 문 닫으니까 닫아서 뭐 걱정은 없습니다. 네, 생계 걱정만 있지. 네. 걸릴까봐 걱정은 없습니다. 어떡하죠? 생계가 이렇게 되게 돼서.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죠. 소비 복수가 오는 날이 있겠죠. 오늘 먼 길 오셨는데 우리가 날카로운 질문과 놀라운 답변 이런 걸 들었어야 되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 답이면 좋은 게 안 나오네. 질문이 근데 원래 현실과 영화는 다르듯이 네. 그 정신과 환자나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 영화들을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좀 고리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로시스와 사이코시스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술가들은 되게 감정 기복도 크고 뭐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런 뉘앙스로 보면 정신질환이라는 게 약간 로맨틱한 그런 이미지가 약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중문화에서도 그렇고 뭐 예술계에서도 그렇고요. 천재적 광기 뭐 맞아요. 이런.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게 꼭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코시스는 사실 그것과는 연관이 없어요. 근데 사이코시스라는 건 정신병. 맞아요. 네, 정신병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걸 좀 로맨틱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분석하다 보면 좀 더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 예술가들은 진짜 그 어떤 광기 같은 게 있어서 막 집단 그룹 섹스 같은 걸 하다가 영감을 얻어서 뭘 만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천재적인 그 예술가들도 그
엉덩이 하루 12시간씩 의자에다 붙이고 성실하게. 성실하게 책하고 씨름하다가 겨우 이렇게 나온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천재가 아닐지도 모르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뭐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뭐 그 느낌을 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우리가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는 미친년을 방치하다 미쳐버린 미친놈의 얘기. 셔터 아일랜드였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크 러팔로하고 디카프리오가 엄청 젊어. 그죠? 네, 10년 전인데 10년인데 굉장히 나도 그랬겠죠? 아니 생각해보면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변한 것처럼 저도 많이 늙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에 이렇게 막 코 흘리고 다녔다고. 네, 나도 많이 늙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너무 어려운 걸 선정한 것 같아. 아니 그냥 재밌게 보시면 돼요. 어렵게 안 보시면 재미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전학시였습니다. You'll never leave this island.